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불과 몇 년 전 아주 뼈아픈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믿었던 자식놈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있는 재산 전부 빼앗기는 일을 당했었으니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천사 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사실 천사가 아닌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제 재산을 전부 빼앗자 갑자기 돌변해 저를 괄시하며 식모처럼 부리다 못해 결국에는 차마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저에게 하고 말았으니까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리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놈들에게 당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저희 남편은 의사로 동네에서 제법 큰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원장님이었습니다. 돈 없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공짜로 진료를 해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해주며 좋은 일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도 그런 아빠를 본받아 착한 아이들로 자라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전부 저의 착각이란 것을, 삼남매 아이들을 다 크고 결혼해 각자 가정을 꾸린 뒤 남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너무 열심히 돌본 탓인지 요즘은 아직 이르다는 70대에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처음에는 자식들도 저에게 엄청나게 잘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있는 제가 혹시나 힘들지 않은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찾아오며 저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심한 몸살 감기가 걸린 적이 있는데 약을 먹고 취해 잠들어 자식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바로 저희 집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놀라 잠이 깬 저를 보더니 첫째 아들이며 둘째 아들, 게다가 막내딸까지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겁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혹시 혼자 잘못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맞아. 엄마 혼자 있다 잘못된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데.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아프면 어떡해. 절대 우리 먼저 두고 가면 안 돼. 맞아. 이젠 우리한테 엄마밖에 없다고. 다 커서 자식까지 있는 녀석들이 어린애들도 아니고 무슨 아직도 엄마 타령이야. 이제 엄마도 나이도 들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 나이면 이제 엄마 없어도 너희 삼남매 똘똘 뭉쳐서 잘 살아야지. 엄마가 없는데 우리가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프지 말고 우리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난 엄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큰오빠 말이 맞아. 나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 나도. 이 둘째 아들도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어. 아직도 이렇게 아이 같아서야 원. 엄마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너희들 곁에 살도록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딱 지금만 같이 살아. 부모는 자식 행복밖에 바라는 거 없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저희 자식들처럼 부모 위해주는 착한 아이들은 없다며 제 자식들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었죠. 너무나 순진하게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저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의 눈치를 보며 첫째가 먼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아빠가 물려주신 엄마목 재산이랑 해서 엄마 재산 전부 이제 우리한테 맡기면 어떨까? 엄마 나이도 있고 아빠 병원까지 팔아서 정리한 마당에 엄마 혼자 돈 관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 엄마. 엄마가 나이도 있는데 이제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엄마가 우리한테 재산 전부 똑같이 나눠주면 매달 우리가 엄마한테 용돈 드리면 되잖아. 솔직히 엄마 그 많은 재산 굴리면 큰 돈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만 있는 거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 이제 엄마 재산 전부 우리한테 맡겨주라. 앞으로도 우리가 잘할 테니까. 설마 엄마 우리 삼남매 못 믿는 건 아니지? 앞으로 엄마는 편하게만 있어. 엄마 재산 우리한테 나눠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엄마 잘 모시면서 뭐든 해드릴 테니까. 이참에 엄마 집 팔아서 그것도 정리해서 우리한테 전부 맡기고. 사실 엄마한테 내가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나 요즘 조금 많이 힘들거든. 우리 회사 사정도 안 좋아지고 해서 사원들 하나씩 불러서 희망퇴직 들어갔대. 나보고도 나가라고 하네. 그래서 엄마가 재산 나눠주면 형도 그렇고 회사 관두고 우리 삼남매 같이 사업 좀 해보려고. 형이 괜찮은 사업 아이템 준비한 게 있나 봐. 둘째 너 회사 괜찮은 거 아니었어? 많이 힘들어진 거야? 그리고 첫째 너는 잘 다니던 대기업 관두고 사업이라니.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막내 넌 대학 나와서 결혼 빨리 하느라 사회생활도 안 해본 애가 오빠들이랑 무슨 사업이야? 당연하지.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일 잘하는 거 알지? 아무리 대기업에 좋다고 하지만 좀 더 나이 들어봐. 그러면 어차피 회사에서도 눈치 주고 오래 못 버티고 나와야 한다고. 그러다가 중소기업 취업해서 전전하다 결국엔 더 나이 들면 써주는 데도 없어서 내 사업 할 수밖에 없다고. 물론 우리 삼남매 일 한다고 해도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도 있고 하니까 당장은 부족함 없이 살겠지만 우리도 커가는 자식들이 있는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너희들 정말 엄마 재산 나눠주면 잘 살 수 있는 거야? 혹시 엄마가 재산 나눠주고 나면 엄마 힘없다고 괄시하고 구박하는 거 아니지? 엄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삼남매가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지. 오빠 말이 맞아. 엄마는 정말 별 걱정을 다 한다. 알았다. 그러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우와, 엄마 진짜야?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정말 고마워. 우리가 앞으로 엄마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 엄마 지금 한 말 진짜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삼남매가 엄마 행복하게 잘 모실 테니까. 아이들이 남편을 닮아 사람들을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의사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자식 중 그 누구도 남편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이 없어요. 남편이나 저나 저희 욕심보다는 아이들 행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특별히 의사라는 직업을 하라며 자식들에게 권하지 않았고요. 물론 남편 병원을 아이들이 물려받았다면 미래 걱정 없이 의사이만 하면 되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저 또한 자식들 걱정되더라고요. 남편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어 남들에 비해 넉넉하게 잘 산다고 해도 자식들에게 가정도 있고 하니 미래가 걱정되는 건 부모로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들 설득에 전 제가 살던 집까지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제 재산 전부를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말리며 아이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손에 몇 푼이라도 쥐고 있는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다른 자식들은 몰라도 천사 같은 저희 자식들만은 결코 부모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참으로 바보 같게도. 게다가 제가 집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데리고 있기로 했는데 서로 먼저 저를 모시겠다고 싸우는 자식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식들이 저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죠. 제 지인들의 충고처럼 자식이라도 결코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저에게 잘해줬다는 걸 그때까지는 순진하게 저만 몰랐던 것입니다. 제 자식들이야말로 부모 재산이나 노리며 뭐든 하는 짐승 새끼들보다 못한 것들인데 말이죠. 그 사실을 재산을 자식들에게 전부 뺏긴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지만요. 첫째네 집에 저희 짐들을 두고 3달에 한 번씩 자식들 집을 옮기며 생활하기로 자식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희 자식들 모두 약속대로 초반에는 저를 극진히 모시며 잘해주었고요. 늙은 사람이 집도 없이 계속해 사는 곳을 옮겨 다닌다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자식들 전부 저에게 잘하고 있었고 나 하나 조금 불편한 것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고 맙니다. 제가 아주 땅을 치고 후회했으니까요. 제 재산을 전부 자식들에게 주고 나자 자식들 전부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더니 결국에는 저를 무시하며 구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노예도 아니고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가정부 취급하며 부려먹었던 겁니다. 특히 맏아들인 첫째가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습니다. 엄마는 이걸 지금 국이라고 끓였어? 우리 집에 얹혀 살면 어느 정도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엄마를 봐줘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 아빠도 그렇고 엄마 친구들은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먹으면 다들 하나같이 맛있다고 하던데 뭐가 맛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매일 나한테 한마디도 질 생각을 하네? 됐고! 이따위 거지 같은 미역국 앞으로 안 먹을 테니까 절대 끓이지 마. 상위에 올려놓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알겠다. 앞으로는 조심하마. 게다가 첫째 아들이 저를 무시하니 며느리랑 손주 녀석까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아들이랑 며느리 눈치가 보여 나중에는 같이 식사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 혼자 주방에서 밥을 찬물에 말아 김치와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그런 저를 보더니 눈을 흘기며 대놓고 구박하는 거 있죠? 어머 깜짝이야. 어머니 지금 혼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려거든 우리가 안 보이는 방에 들어가 혼자 드시던지요. 무슨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몰래 혼자 나와 밥을 드세요? 제가 집안일 끝나면 되도록 제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고 했죠? 알았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마. 오늘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그랬어. 그놈의 밥 타령. 저 노인네는 언제 죽나 몰라. 아주 귀찮아 죽겠어. 밥 먹는 것도 꼴도 보기 싫다니까. 게다가 막내딸 집에 가면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루 종일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빨래를 어떻게 했기에 내 블라우스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이거 명품이라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러게 내가 세탁소에 맡기라고 하지 않았니? 굳이 못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아서 시켜놓고 왜 이제와 내 탓을 하니? 아 몰라. 변명 필요 없으니까 이거 엄마 돈으로 전부 물어내. 아빠가 해주신 엄마 결혼 반지를 팔든 어떻게 해서든 전부 물어내라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정 그럴 거면 앞으로 너희 집 살림 나한테 맡기지 말든가. 서럽고 서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제 전 재산을 물려준 사실을 매일 후회하며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큰일이 생기고 맙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새벽 딸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제 짐을 싸며 저를 내쫓았던 거죠. 엄마 미안한데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 엄마 짐 전부 싸서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아직 첫째네 가려면 시간도 며칠 남았는데. 그게 아니고
솔직히 나도 이 정도 했으면 엄마한테 할 만큼 했다고 봐. 엄마가 준 재산만큼 그동안 나도 자식으로서 엄마 힘들게 모시면서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알아서 살라는 말이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는 내 재산만 주면 평생 나 모시고 잘 살겠다더니 매일 있는 구박 없는 구박 다 당하고. 네가 했던 말 그거 전부 거짓이었냐? 너 내 재산 노리고 그동안 나 속인 거였어? 엄마,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재산 아니면 뭐하러 귀찮게 내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겠어? 이 고얀 것. 보자 하니까 역시 그런 거였어? 너한테 줬던 내 재산 당장 돌려줘. 내 재산 전부 내놓으라고. 엄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다고 엄마한테 받은 재산을 돌려주겠어? 한 번 주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 그리고 다시는 찾아올 생각 말고. 엄마 나중에 아프더라도 여기엔 엄마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귀찮게 우리 집 찾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알겠지? 엄마가 찾아와도 내가 바로 내쫓아버릴 테니까. 저는 옷도 갈아입을 사이도 없이 제 짐이 든 여행 가방과 함께 딸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딸네 집 대문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죠. 막내딸뿐만 아니라 제가 재산을 물려주자마자 돌변해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자식들을 보며 저것들이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만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제가 지내기로 한 다음 순서인 큰아들 집에 가게 되었는데 큰아들 집 앞에서 엄청난 걸 목격하고 말았으니까요. 제가 살던 집을 팔며 저희 집에 있던 물건 중 살아생전 남편과 쓰던 아끼던 가구들을 큰아들 집 제 방에 두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가구들이며 저의 옷가지며 물건들 전부가 큰아들 집 대문 앞에 도로변에 전부 나와 있던 겁니다. 그리고 가구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부 버릴 물건들이니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가세요. 안 가지고 간 물건들은 나중에 주민센터에 신고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놈마저 저를 내쫓을 생각으로 저의 짐을 집 밖으로 전부 내놓았던 것입니다. 전 그만 너무 서럽고 화가 나 큰아들 집 배를 있는이껏 눌렀습니다. 주말이라 큰아들네 가족 전부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도 모두 문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비를 쫄딱 맞으며 온몸이 젖은 채로 대문을 잡고 쿵쿵 두드렸습니다. 이 못된 것들! 어서 열어! 당장 이 문 열지 못하겠어? 언제든 내 재산만 주면 간이고 쓸개고 전부 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이게 니들 낳아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재산인 거냐? 니들이 부모를 버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아이고, 내가 자식들을 너 키웠네. 저것들이 내 원수 새끼들인지도 모르고 금여옥이야. 내 인생 바쳐가며 키웠어. 그러자 대문 밖에서 우는 제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첫째 아들놈이 결국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전 아들놈의 멱살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이 나쁜 놈! 전하의 악독한 것!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떻게 이렇게 부모 가슴에 내 못을 박아? 이거 놔요. 진짜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네. 그나들은 저를 밀치며 뿌리치고 말았고 저는 중심을 못 잡고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바닥에 넘어져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저를 향해 큰아들이 말하더군요. 내가 사실 엄마 얼굴 안 보려다가 아무래도 제대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나온 거야. 다시는 우리 집 찾아오지 마. 아이들도 엄마 싫다고 하고 집사람도 엄마 모시는 거 많이 불편하대.
그러게 우리 집에서 지낼 때 눈치껏 좀 잘하지 그랬어. 우리 앞으로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냥 남남으로 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 남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괜히 둘째네 찾아가서 지금처럼 쓸데없는 행패 부리지 말고. 어차피 둘째네 지금 해외로 가족여행 가서 집에 아무도 없을 거야. 저기 대문 위에 우리 집 CCTV 보여? 거기로 엄마가 나 때린 장면 다 녹화됐거든. 사람이 어떻게 무식하게 사람을 때려? 다시 찾아오면 나 이 증거 자료들로 엄마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하고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거니까 엄마 콩밥 먹고 싶지 않은 거면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쪽팔리게 나이 들어서 폭력 전과로 빨간 줄 그어서 살고 싶은 거 아니지? 앞으로는 영원히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조용히 살아. 그러면 니들한테 줬던 내 재산 전부 돌려줘라. 니들이 나 모시겠다고 약속해서 준 내 피 같은 돈이니까 어서 돌려달라고. 니들한테 내 재산 1원 한 푼 주는 것도 아까워.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그 재산들 뭐 우리가 엄마 모시기로 하고 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뭐라고? 엄마 재산 우리가 엄마 모시기로 하고 줬다는 증거라도 있냐고. 엄마가 뭘 모르나 본데 증거가 없으면 전부 소용이 없는 거야. 아마 엄마가 엄마 재산 전부 돌려받겠다고 법적으로 우리 삼남매 고소해도 증거가 없어서 아무 소용없을걸? 그러게 엄마 재산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서약서라도 받아놓지 그랬어? 아니면 우리가 엄마 잘 모시겠다고 하는 음성이라도 녹음해두던가. 귀찮으니까 그만 꺼져!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하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눈물밖에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까지처럼 자식들한테 가전수모와 괴롭힘을 당하고 사느니 굶어 죽더라도 저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놈이 버린 제 짐들 중 필요한 옷가지들이랑 남편 유품이랑 앨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해준 결혼 반지를 빼고 제가 자식들 몰래 가지고 있던 남은 폐물들을 전부 팔아 간신히 3천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 하나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그때 몇 개 남은 폐물들이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변한 모습에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움직일 때마다 가방에 꽁꽁 싸두고 가지고 다녔던 것들이었죠. 저는 그렇게 자식들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 써주는 것도 별로 없어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설거지 일과 폐지를 줍는 일을 하며 정부에서 노인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아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나이가 있고 힘들어 기초생활수급으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식들이 재산들이 있으니 그것조차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괴롭히던 원수 같던 자식들을 안 보고 사니 마음은 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낳은 자식들에게 당한 배신을 생각하며 큰 울분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하루라도 빨리 남편 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게 서글픈 나날들을 보내며 2년이란 시간이 흐르며 그날도 평소와도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남편의 기일이 가까워져 남편 기일을 준비하며 도로 앞 상가 건물들에 쌓인 폐지를 줍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어느 큰 건물 앞에서 고급 승용차가 한 대가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차 안 뒤 좌석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내리더니 제 앞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 폐지를 줍지 말라고 뭐라고 하려는지 알고 재빨리 도망가려는데 그 중년의 남자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저 혹시 박정미 사모님 아니신가요? 혹시 저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제 이름을 어떻게...
누구신데 저를 알아보세요? 사모님, 접니다. 최 원장님 병원 앞에서 작은 기계 공장 운영했던 김수광이에요. 네? 김 사장님이시라고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때가. 어디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네요. 사모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사모님이랑 최 원장님을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이제야 여기서 뵙네요. 그런데 사모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최 원장님은 어디 가시고요?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김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 저희 병원 앞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했던 분으로 저와 남편에게 큰 신세를 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한창 IMF가 터지면서 잘 나가던 공장이며 가게며 하나둘씩 망해가던 시절인데 김 사장님네 공장도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김 사장님 회사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레 서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반가운 얼굴을 봐서 그런지 저는 그만 김 사장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놀란 김 사장님이 저를 본인의 회사 안 대표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차를 세웠던 큰 건물 앞이 바로 김 사장님네 회사였던 거죠. 안 보는 동안 엄청나게 성공한 것인지 김 사장님은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중소기업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남편이 떠나고 있었던 일들을 김 사장님에게 설명하게 되었죠. 김 사장님은 제가 자식들에게 당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죽일 것들! 어떻게 사모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모님이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아닙니다. 전부 바보같이 속은 제 탓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전부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제가 제 재산 몽땅 그것들에게 줘버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남긴 유산까지 전부요. 어떻게 그게 사모님 탓입니까? 사모님 속이고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랑 그것들이 잘못한 거죠. 자식 새끼들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란 듯 그 고향 것들에게 복수하고 제대로 혼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사모님, 방법이 있다면 해보시겠습니까? 그 고향 것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가 사모님을 있는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염치 없지만 그러면 제가 김 사장님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사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예, 기꺼이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니 사모님,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사모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만큼 제가 그놈들 눈에서도 피눈물 나는 복수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김 사장님은 저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자식들을 제대로 혼내줄 복수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의 기일을 지낸 다음 날 김 사장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급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김 사장님의 회사로 찾아와 달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김 사장님의 연락을 받아 찾아가게 되었는데 대표 사무실에서 김 사장님이 제 앞에 큰 가방 몇 개를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게 뭔가요? 사모님이 열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김 사장님의 말대로 가방을 열어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으니까요. 이게 다 뭔가요?
뭐긴요? 사모님이랑 최 원장님께서 진작 받으셔야 할 돈이죠. 그때 저한테 분명히 저희 회사에 투자하는 거라며 큰돈을 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투자한 금액의 배당금입니다. 그때는 1,000원 한 푼이 아쉬울 때라 바로 돌려드리지 못했지만 사모님과 최 원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투자한 것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사모님과 최 원장님께서 저희 회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됐을지 아직도 생각하면 눈앞이 다 아찔합니다. 저희 회사 사모님이랑 최 원장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이 돈들도 응당 사모님과 최 원장님께서 받아야 할 몫이고요. 그때는 남편이나 저나 받을 생각 없이 도와드렸던 건데 이렇게나 큰 돈을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이래봬도 계산은 정확한 편이라 사모님과 최 원장님이 투자한 금액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드리는 거니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중간에 연락이 끊기지만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나중에 최 원장님이랑 사모님 만나면 돌려드리려고 제가 따로 관리하며 늘 준비해놓고 있었는걸요. 자식들도 부모 싫다고 버린 마당에 김 사장님께서 이런 도움 받아서 어떡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사모님 자녀분들에 대해 조사해보니 자녀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초반에만 회사가 괜찮았는지 나중에 갈수록 매출이 하락하면서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면 자녀분들을 정신 차리도록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제 계획에 따라주시겠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사모님, 저만 믿고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김 사장님이 말한 자식들을 혼내줄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저희 자식들 회사에 투자할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뒤 그 투자를 전부 취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체를 밝히고 저희 자식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투자를 취소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한 뒤 정신을 제대로 차리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사장님은 저희 자식들과 투자 명목으로 몇 번 만나게 되었고 저희 자식들은 김 사장님이 정말로 자신들 회사에 투자해 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희 자식들 회사에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요. 그래서 김 사장님은 투자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척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취소하기 위해 저희 자식들을 김 사장님 회사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김 사장님 대표 사무실 옆방에서 김 사장님과 저희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죠. 김 대표님, 이렇게 직접 회사까지 초대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저희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마음을 정하신 거냐고요. 그래만 주신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저희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회사를 있는 힘껏 키워서 김 대표님 은혜에 꼭 보답하도록 할게요. 제가 세 분을 부른 건 그 이유가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러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저희 회사 말고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대표님 회사 아니면 저희 회사에 투자한다는 회사도 딱히 없고 그러면 정말 저희 회사 끝장이란 말입니다. 완전 망한다고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마음을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김 대표님. 저희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 김 대표님이 회사에서 안 도와주시면 아무 답도 안 나온다고요. 사람 목숨 살린다는 셈치고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야 세 분이 한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먼저 연락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걸 어찌합니까? 저희 회사 대주주님께서 세 분 회사에 투자하는 걸 완강하게 반대하시는데요. 회사의 사업성도 떨어지고 미래성이 없어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주주란 분은 누구신가요? 저희가 만나 설득할 테니 저희를 직접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희가 만나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비록 회사가 힘들지만 저희 회사가 얼마나 미래 발전성이 있는 회사인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김 대표님 회사 대주주란 분께서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만 해주신다면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대주주님 말씀으로는 그쪽 분들한테 가진 원한이 많은 것 같던데요. 저희 대주주님께서 힘들 때 그쪽 분들이 많이 괴롭히며 힘들게 했다고 하시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어디 가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대주주분께서 하시는 생각들 전부 오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게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만나 그 모든 오해를 풀고 마음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오해일 테니 만나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알게 되실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회사에 투자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제 사무실 옆방에서 쉬고 계시는데 직접 만나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정말인가요? 김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 사장님의 말이 끝나고 바로 인터폰으로 비서에게 이야기했고 이제는 제 차례가 되었음을 깨달았죠. 바로 김 사장님이 말한 회사 대주주로 자식들을 만날 저희 차례 말입니다. 사실 전 김 사장님에게 투자했던 돈의 배당금을 받으며 세금을 내고 나머지 뺀 금액으로 제가 살 집과 생활할 돈을 남겨두고 절반을 다시 김 사장님 회사에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를 위해 대주주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대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식놈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어느 정도 조건은 갖춘 셈이죠. 김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김 사장님의 마음에서 회사 최고의 대주주가 맞으니 자식놈들 앞에서 대주주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제 남편이 김 사장님의 회사를 살려준 은인이라면서요. 저는 바로 김 사장님 비서분의 안내로 바로 김 사장님과 저희 자식놈들이 기다리는 대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표 사무실 안으로 제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저희 자식들은 아주 놀라 자빠질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여길 어떻게... 엄마가 여기는 무슨 일이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몇 년 만에 기어이 우리 일하는 곳까지 따라온 거냐고. 나가. 당장 꺼지라고. 맞아. 지금 회사 다 망하게 생겨서 가뜩이나 골치 아픈데 왜 엄마까지 나타나서 왜 짜증나게 하는데? 그것도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찾아와. 미쳤어? 그때 김 사장님은 자식놈들에게 보란듯이 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모두 인사하시죠. 저희 회사 대주주이신 박정미 여사님입니다. 뭐라고? 저희 엄마가 대표님 회사 대주주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맨몸으로 내쫓아서 저희 엄마 알거지일 텐데 갑자기 이렇게 큰 회사 대주주라니. 김 대표님 지금 저희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죠?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박정미 여사님이 오늘 제가 만나기로 한 저희 회사 대주주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편하게 대표 사무실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대표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저희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표님 회사에 투자를 한 대주주란 소린가요? 박정미 여사님과 부군인 최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두 분께서 같이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그 덕에 어려운 시기 저희 회사가 살아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동안 연락이 끊겨 투자하신 만큼의 배당금을 전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만나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박정미 여사님께서 받으신 배당금의 절반을 다시 저희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지 뭡니까? 박정미 여사님께서는 저희 회사 대주주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투자하는 걸 막았다는 사람이 정말 엄마란 거야? 엄마, 정말 김 대표님 회사 대주주냐고? 오빠, 김 대표님 말이 전부 사실인가 봐. 엄마 입은 옷들 좀 봐. 전부 명품의 비싼 것들이라고. 그래, 내가 김 사장님 회사 대주주가 맞다. 그리고 너희 회사 투자하는 것도 내가 반대했어. 나 버린 새끼들이 뭐가 예쁘다고 니들 회사에 투자하는 걸 허락하겠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김 사장님이 너희 회사에 투자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거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엄마 제발 부탁이야.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 좀 살려줘. 그동안 우리가 엄마 구박하고 집에서 내쫓았던 것들 전부 사과할게. 그래 엄마. 그때 엄마 떠나고 사실 우리도 많이 후회했어. 그래서 사실 우리 전부 엄마 찾아다녔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엄마 잘 모실 테니까 우리랑 다시 살자. 그리고 엄마 나이도 있으니까 엄마 재산은 전부 우리한테 맡기고 이번에는 엄마가 우리한테 재산 주면 잘 모시겠다고 각서도 쓸게. 법적으로 공증도 받자. 오빠 말이 맞아 엄마. 그까지 돈 많아봤자 뭐해. 가족들이 같이 오순도순 사는 게 최고지. 엄마 재산 전부 주면 이번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엄마 모실게. 웃기고들 자빠졌네. 이제 와서 감히 뻔뻔하게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야? 저는 제 앞으로 와 저를 붙잡고 애원하는 자식들을 노려보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들어 자식들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새 자식 놈들의 뺨을 후려쳤죠.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니들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들한테 속아서 내 있는 재산까지 전부 털리고 니들 노예처럼 살다가 결국 길바닥으로 쫓겨났어. 그때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1년 동안은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고 니들 전화 기다렸다. 그런데 뭐? 날 찾기는 언제 찾았다고 그래? 이 짐승보다 못한 것들. 짐승들도 자기 거둬준 은혜는 아는데 너희들은 키워준 은혜도 모르니 인간도 아니다.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 니들이 했던 짓 전부 잊지 않을 거야. 니들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고. 그 말 내가 다시 니들한테 그대로 돌려주마. 우리 앞으로도 쭉 계속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 니들이 나 집에서 내쫓았을 때 이미 그때 내 자식들은 전부 죽은 거니까. 아니, 처음부터 난 자식 같은 건 없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사장님은 다시 인터폰을 켰습니다. 정비서, 여기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있으니까 보안 요원들 불러서 이 사람들 전부 내쫓으라고 하세요. 김 대표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저희 엄마 좀 알려주세요. 내가 미쳤다고 너희들을 도와줘? 니들은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아. 먼저 떠난 최 원장님이 이 일을 본다면 아마 하늘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다. 도둑놈들도 아니고 어떻게 부모를 속여 있는 재산 다 빼앗고 내쫓을 수가 있어? 그게 날공덕 아니면 뭔데? 니들은 네 부모한테 강도질이라는 폐륜을 저지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야. 어디 니들도 네 엄마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쫓겨나는 그 심정이 어떤지 뼈저리게 느껴봐.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 사무실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제 자식들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엄마, 우리가 전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이거 나. 우리 엄마 누군 줄 알아? 여기 회사 대주주라고.
니들 전부 말해서 잘리게 만들어줄 거야. 이거 나!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전부 알거지 된다고. 그렇게 저의 자식들은 김 사장님 회사에서 전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식들이 제 바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 휴대폰으로 연락해 저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하며 며느리까지 저에게 문자를 보냈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 자식들은 더 이상 저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경찰로부터 긴급 응급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스토킹으로 저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죠. 하지만 자식놈들은 제가 고소를 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는지 저에게 계속해 연락을 하며 저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다시 저의 신고로 구속영장까지 발급되어 결국 구치소행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빚까지 갚지 못해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 후 자식들의 이야기를 친척들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구치소에서 나온 후 셋 다 빚을 갚기 위해 일용직과 청소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김 사장님의 회사에 투자해 번 남편 몫의 재산이라도 저와 나눠 가질 목적으로 한동안 변호사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이미 그 전에 제 재산까지 전부 가지고 간 자식놈들에게 법적으로도 돌아갈 돈은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저를 보고 매정한 부모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도 전 제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고생하는 제 자식들을 보며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제 자식들을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부모를 버릴 정도로 사람답지 않게 살 바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고 고생을 좀 하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사는데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보다 사람이 되는 게 더 우선인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서 제 재산도 자식들한테 1원 한 푼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재산들 쓰고 싶은 데 쓰며 좋은 곳에 전부 기부해서 다 쓰고 딱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떠날 생각입니다. 제 장례식 비용으로 말이에요. 자식들 일은 겪으면서 돈은 진짜 좋은 데 쓰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 사연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도 살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소가리만 하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라도 털어놓으면 저도 완전히 새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돌싱은 아니고 파혼을 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요. 파렴치한 시어머니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유복한 집안에서 여유가 있게 자랐어요. 아빠께서 사업을 크게 하셨어서 하고 싶은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풍족한 환경에서도 저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 스스로도 꼭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었었고요. 결국은 2년 정도 공부한 끝에 정식 회계사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되고 난 뒤에는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온전히 일에만 빠져 살았어요. 밤낮 없이 일을 했었고 바쁜 시기에는 야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고요. 집에 가면 바로 뻗어 잠만 잤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위로로 삼을 수 있는 건 또래보다 높았던 월급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빠는 저에게 큰 결심을 하신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진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명의로 집을 하나 사주고 싶구나. 여태까지 너무 예쁘고 고마운 딸이기도 했고 회계사로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꾸준히 다달이 용돈도 줬잖니. 그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고 있었다. 그 돈도 보태서 우리 딸 이름으로 집 하나 해주마. 그게 이 아빠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드린 용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유 있으신 것도 알고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엄마 아빠는 그 적은 액수도 너무 자랑스러우셨었나 봐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아빠는 사주고 싶어 하셨고 저는 그렇게 제 명의의 집도 제 나이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렸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제 돈도 모아가고 있었던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요. 2살 연상인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이상형이기도 했고 워낙 착한 사람으로 느껴져서 저는 결혼 전제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 1년 정도 연애를 했나? 이제 진지하게 서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어느 정도 양가 허락을 받은 뒤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 사람 보는 눈은 믿겠다. 우리 딸이 사랑한다는데 말리고 싶지 않으시다며 응원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결혼에 꼴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집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물론 제가 자세하게 저희 집이 얼마큼 여유가 있는지 말을 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잘 몰랐지만 남자친구가 부담을 갖진 않았으면 이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신혼집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 명의의 집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집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말할 생각이 없었고요. 소진아, 그래도 너가 집을 한다니 남자가 집을 해가는 게 맞지. 무슨 소리야?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난 그냥 오빠가 너무 부담스럽고 할까봐 얘기 꺼낸 거였어. 집이라는 거에 부담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만큼 그걸 목표로 해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너라고 부담 안 느끼는 거 아니잖아. 그걸 왜 너가 하려고 해? 난 그거 싫어. 내가 할게. 그럼 반반으로 할까? 나 사실 반반 결혼하고 싶었거든. 10원 하나까지. 정 오빠가 그렇다면 난 반반 결혼도 괜찮다고 생각해. 서로 쓸데없는 건 다 생략하고 핵심만 반반으로 하는 거지. 서로 부담 느끼는 것도 공평하게. 남자친구는 이 반반 결혼도 싫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본인도 좀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저희는 반반 결혼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반반 결혼으로 하게 된 걸 알게 되셨고 유독 예비 시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하 편의상 어머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그래, 요새 남자만 부담 가지는 건 좀 아니지.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일이 주말까지도 종종 있는 직업이라 주말에는 거의 제가 집을 보러 다니곤 했어요. 이를 어머님께서 알게 되셨고 한 토요일 아침에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서진아, 오늘도 집 보러 가는 거야? 그 주변으로? 아, 네, 어머님. 오늘도 가야죠. 이러다 한 100곳은 볼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내가 같이 가주마. 우리 소진이 다 보기 힘들기도 하고 어른이 그래도 척 보면 어디가 괜찮은지 알기도 하니까.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부동산 번호 찍어드릴게요. 여기 부동산은 어떻게 알게 된 곳인데? 저희 엄마가 친구분이세요. 그럼 한 11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아니다. 내가 가마. 그렇게 어머님은 집을 함께 보시고 싶다고 하셨고 그렇게 엄마 친구분 부동산에서 함께 뵙게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도와주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고요. 부동산에 들어가서 저희 엄마 친구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 친구분께 신신당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아유, 우리 소진이가 이렇게 시집도 다 가고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좋은 곳에 시집 가는 것 같아서 마음도 놓이네요. 아니에요. 워낙 소진이가 착하고 야무지기도 하고요. 요새 이런 아이 많이 없죠. 그럼요. 요새 자기 집 있는 젊은 처자가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야무지고 공부도 잘했는데요. 아주 복덩이에요. 우리 소진이 좀 많이 예뻐해 주세요. 자기 집이 있다고요? 네, 그럼요. 소진이한테 잘해줘야죠. 아차. 그 순간 저는 제가 숨이 멎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왜 엄마 친구분께 제가 집이 있는 건 비밀이라고 말을 안 했을까요? 진짜 바보같이 놓쳤죠. 그때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봤는데 놀람과 동시에 눈이 반짝하시는 걸 느꼈어요. 새로 들어올 며느리가 자기 명의의 집도 있다고 하는데 싫을 어머님은 없으시겠죠. 아마 어느 정도 집안인 건지도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 소식은 어머님을 통해 바로 당일 남자친구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본인 것도 아닌데 신경 쓸 것도 없다면서 오히려 그렇게 돈을 모으느라 수고했다고 우리 반반 집도 잘 알아보자고 하면서 가볍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어머님은 계속 제 명의의 집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체 뭘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자꾸 제 집을 들먹이시는지 말이에요. 그 뒤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가지거나 종종 만나서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항상 어머님은 제 명의의 집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소진아, 뭐 좀 물어봐도 되니? 네, 그럼요. 그때 그 사부인 친구분이 말한 너 그 명의집 있잖아. 그건 누가 준 거야? 네? 아빠가 그냥 선물로. 어머나,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여유가 있는 집인가 보구나. 우리 아들이 복도 많아. 저런 팔자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럼 아버님 사업이 엄청 잘 되시나? 연 매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 순수익도 중요할 테고. 글쎄요. 그거 저도 잘 몰라요. 아빠가 일체 제 앞에서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호황인지 불황인지 그런 것도 잘 말씀을 안 하셔서요. 꾸준하신 분이라. 그렇구나. 근데 그 집은 어디 있는 거니? 저쪽 그냥 신도시 쪽에 있어요. 서울 중심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게 어디야? 너 나이에 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 명의를 우선 갖고 있다 정도요. 아유, 우리 소진이 진짜 복덩이라더니 맞는가 보다. 어쩜 이렇게 타이밍도 딱 좋게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불을 밝히네. 그래,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참나 고맙다 소진아.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어요.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어느 정도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집값을 알고 싶으신 건지 저에게 계속해서 위치를 물어보시곤 하셨는데 뭔가 그것까진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요. 남자친구도 말을 안 꺼냈고 저희 엄마 아빠와 저 모두 조용했는데 홀로 신나신 건 어머님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자친구도 말이었고 어머님도 딱히
말을 안 꺼내시길래 한바탕 지나갔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친구분이 전화가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소진이구나. 내가 언제부터 전화를 한다는 게 이제야 했어. 하도 정신이 없어서. 아, 이모. 네네. 오랜만이에요. 집을 보러 갔어야 했는데 저도 요새 정신이 없어서 못 갔어요. 이번 일만 잘 끝내면 또 한 번 갈게요. 그래, 그래. 아니, 근데 다름이 아니고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어떤 건데요? 그 너 시어머니 되실 사모님 있잖아. 그분이 오늘 부동산에 오셨더라고. 네? 어머님이요? 왜요? 그런 말씀 따로 없으셨는데? 오셔서는 너 집에 관해서 말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 궁금한 게 많다고 하시면서 집 위치부터 물어보시는 거 있지? 무슨 수첩에 이것저것 질문할 거리를 적어 오셨던데 내가 대답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 그냥 너 집 있는 것만 안다고. 제 집에 관해서 물어보셨다고요? 아유, 내가 너 그날 집 있다고 하지 말걸. 입이 방정이야, 아무튼. 그 뒤로 너한테도 집에 관해 물어봤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다. 난 위치고 뭐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괜히 찝찝해서 말이야. 이리저리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긴 한데 마음 쓰지 마. 우리가 말 안 하면 딱히 어딘지 정복할 것도 없으니까. 아무튼 미안해. 소진아, 정말 몰랐고 다 그쪽에도 얘기한 줄 알고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그 뒤에도 이미 몇 번이나 물어보셨는데 제가 잘 말을 안 하니까 그쪽으로 가셨나 봐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또 도움 필요하면 연락 드릴게요. 엄마 친구분이 주신 전화는 어머님이 부동산까지 가서 제 집에 관해 물어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하시고 뭐가 그렇게 탐나시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위치를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시세도 물어보셨다고 하고 매입했던 방식도 궁금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왜 알고 싶으셨던 걸까요? 제가 정말 여유가 있는 집안의 딸인지가 궁금하셨던 걸까요? 엄마 친구분을 사실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것 또한 하늘의 뜻이 있을 거고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지 저도 궁금해졌거든요. 사실 남자친구에게는 누나도 한 명 있었는데요. 딱히 좋아하는 성향이 잘 맞지 않는 분이었어요. 뭘 해도 조심스럽고 생각이 많은 저와 달리 예비 시누이는 활발하고 일도 잘 저지르는 성격이었거든요. 화끈했어요. 결혼 전까지 언니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었고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연락도 한 통 없었는데 어머님이 제 집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니는 즈음부터 계속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부를 묻는다거나 같이 수다를 떨고 싶다고 한다거나 저는 그때만 해도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하루의 만남으로 어머님이 뭘 원하는지 저는 알게 되었죠. 더운 여름날 어머님께서 하루는 밖에서 잠깐 만나자고 하셔서 나갔는데 시누이도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 언니도 계셨네요. 안녕하셨어요? 소진아. 엄청 오랜만이네?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신경도 못 쓰고. 미안해.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듣고 있었어. 준비는 잘 돼가? 네, 집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죠. 오늘 더 오실 분 계세요? 아니, 그냥 여자들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하자고. 그래서 우리 딸도 불렀어. 우리 소진이가 놀랐나 보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지내는 게 꿈이었어. 여자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니? 그렇게 저와 어머님 시누이는 함께 밥도 먹고 카페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갑작스러웠지만 친절하게 다가와 주시는 시누이가 싫진 않았고 정말 나랑 잘 지내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던 중 어머님과 시누이는 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도 그 남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럼 잘 지내고 있지. 아참, 우리 소진이는 모르겠구나. 나도 남자친구 있어. 엄청 잘생기고 돈도 많고 무슨 투자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도 돈 엄청 넣었다? 원금에다가 무조건 100%더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요? 좋으시겠어요. 엄청 능력도 있으신 분이네요. 결혼 생각 있으신 거예요? 결혼 생각? 있지. 근데 집이 문제야. 당장은 손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집은 못 구하고 있거든. 돈을 어디다 넣어놔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쓸 돈은 별로 없나 보더라고. 참, 그러면 집만 있으면 참 좋긴 하겠다. 그치, 딸? 그러게. 소진아, 나 집만 있으면 딱 좋긴 하겠지. 우리가 계속 돈이 없을 것도 아니고 잠깐 몇 년 동안만 돈이 없는 거니까. 그때 슬슬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내 집을 달라는 건가? 내 집에서 뭐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건가? 저는 이를 악물고 모르는 척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결혼하기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집이 있으면 당장 할 수 있긴 해. 근데 집이 어디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집이 하나 딱 있으면 모두가 다 행복할 텐데. 오히려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어. 집이 생겨서 함께 살다 보면 나중에 남자친구가 돈이 다시 생겨날 거고, 그럼 그때 또 떵떵거리면서 살고 다 갚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다 좋게 좋게 말이야. 그러게요. 저도 집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떵떵거리고 살게요. 어머님과 시누이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입이 삐죽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을 뿐더러 시누이한테 제 집에서 잠깐 지내시지 않겠냐고 제안도 하지 않아서겠죠. 충분히 저도 눈치는 빨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감은 왔는데 절대로 원하는 대로 얘기해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머님과 시누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와서는 계속 시누이 얘기를 꺼내고 어쩌고 하더니 하루는 주말에 남자친구랑 함께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밖을 내다보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시누이가 한 남자분하고 함께 서 있었어요. 어머 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아, 오늘 우리 소진이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놀러 왔어. 여기 내 남자친구야, 인사해. 그때 말한 남자친구 기억하지? 아유, 그럼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투자 사업을 하는 돈 많은 남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되게 허술해 보였고 돈의 흐름에 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돈과 관련된 직업을 하다 보니 이리저리 알고 있는 게 많았는데 투자 사업 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 보였달까요? 그래도 이런 말은 저 혼자 가슴에 묻고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소진아. 우리 진짜 서로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혼하려고 생각 중이야. 아, 네. 정말 빨리 결혼하시면 좋겠네요. 잘 어울리세요. 그치? 그렇지?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집. 집 말이야. 집만 있으면 다 해결될 일이야.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요새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 잘 알고 있네. 그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여기까지 온 건 정말 별다른 뜻 아니니까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아, 네. 시누이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밥을 먹고는 더 이상 별다른 얘기 없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왜 제 앞에서 집 이야기를 꺼내는지 짜증도 났고요.
이번엔 그 남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정을 바라는 것도 같더군요. 저는 확 짜증이 나서 신우이가 가고 난 뒤 남자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빠, 지금 언니가 왜 여기까지 남자친구랑 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 별 뜻 없이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엄마가 반대를 하나 혹시? 그래서 우리 편 들어달라고 하는 건가? 오빠, 그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 내 집 달라고 하는 거잖아. 에이, 설마. 그럴 사람은 아니야. 정말 그냥 사랑하고 있다고 보여준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저번에 내가 어머님이 불러서 나갔는데 그때도 얼마나 사람 붙잡고 우리 딸 집만 있으면 된다. 투자 사업하고 있으니 나중에 뭐 돈이 불려질 거다. 그때 갚으면 된다.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끝인 줄 알아? 얼마나 전화를 해서는 신우이 집 같이 알아보자고 하시질 않나. 남는 집 주변에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세상에 남는 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괜히 나 집 있는 거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 그냥 내가 눈치가 없는 건가? 오빠가 눈치가 없는 거야. 오늘도 와서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집만 걸린다고 5번 말했잖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사람 피를 말리네 진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 오는데 미치겠다고. 남자친구는 전혀 눈치를 못 챘더라고요.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그냥 남자친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그 뒤로 어머님 그리고 신우이는 계속해서 똑같이 번갈아 전화가 왔고 처음 시작은 안 보였지만 뒤의 내용은 항상 똑같았어요. 집 얘기요.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았어요. 하루 날을 잡아서 그럴 마음 전혀 없다고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중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어머님께서 갑자기 계획과 다른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얘들아, 너희 집 반반하기로 한 거 있잖아. 그거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진이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하니까 당연히 공동명의죠. 됐어, 그러지 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우리가 해줄까 해. 우리 아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거 한 번도 못 해주고 여태까지 떵떵거리가 살지도 못하게 했는데 결혼할 때라도 하나 제대로 해줘야지. 공동명의 말고 내가 그냥 우리 아들 명의로도 집 하나 해주고 싶어서. 에? 안 그래도 돼요, 엄마. 무리하지 마요. 이미 다 얘기한 거고 합의된 건데 못하러 갑자기 집을 해주신다고 하세요? 소진이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했고 제가 더 잘하면 돼요. 아니야. 그냥 이 정도는 해주고 싶다. 마음 먹었어. 우리 소진이도 이 엄마 마음 이해하지? 그냥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게 하나 없더라고. 명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부탁하마. 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반반으로 하자고 말씀하셔도 전 괜찮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반반 결혼은 좀 그렇다고 하시며 집은 아들 명의로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은 시댁 쪽에서 해주는 게 낫겠다고 하셨고요. 갑자기 집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요 근래 더욱 집안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요. 남자친구도 많이 당황했지만 저희 둘 다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에 그냥 조금 뒤에서 지켜보다가 많이 힘드신 것 같으면 다시 도와드린다고 말을 하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주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어머님께서는 다시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시작되게 됐죠.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니 신우이도 함께 있더라고요. 왔니? 오늘 집 좀 보여주려고 내가 이리저리 좀 알아봤는데 큰 곳은 아무래도 힘들겠더라고.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해요. 그럼 오늘같이 집 보러 가는 거예요? 오늘 다 보여줄까 해.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신우이는
어머님을 따라 나섰는데요. 저희 신혼집으로 딱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보여준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들어가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남자들이 군대 전역하고 혼자 살 것 같은 원룸? 아니, 1.5룸 정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이거 1.5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둘이 살기에 충분하지 않니? 내가 옆집에도 가봤는데 신혼부부가 살고 있더라. 물어보니까 충분하대. 너희가 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아, 어머님, 저희 1.5룸이나 원룸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 좁은 집에서 신혼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해주시고 명의는 오빠 거로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차라리 반반 결혼할게요. 저도 돈을 내서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어요. 아니,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냐? 뭐가 그렇게 안 좋은데? 이것도 신축이라 하는데 참 배가 불렀구나. 우리 아들 명의로 집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맞아? 아니, 여기 원룸인데 매매가 따로따로 되긴 하나요?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서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면 매매가 가능하다는데? 뭐가 그렇게 딴지를 거니? 그냥 이 엄마 마음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냐?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서 저도 알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머님, 그러면 그냥 어머님이 이 집에 내려고 했던 돈 그것만 내셔요. 나머지는 제가 낼게요, 그럼. 그럼 명의는? 명의는 공동명의죠. 제가 돈을 더 내는걸요. 아니, 그러긴 싫고 우리 아들 명의로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그냥 여기서 시작하라고. 그렇게 저와 어머님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주고 싶다고 갑자기 좋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라니요. 제가 돈을 더 낸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아들 명의가 아니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 잘 들어. 이걸 우리 아들 명의로 해. 그러면 너희 살 집 우리가 해준 거 맞지? 이 정도로 시작하도록 하고, 근데 이 집이 생기면 그 너 집 있는 거 있잖아, 소진아. 그거 우리 딸 주자. 어차피 결혼하면 너네들 공동 재산으로 되니까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자고. 뭐라고요? 제 집을 지금 언니를 주라고요? 저희 신혼은 여기서 시작하고요? 참, 진짜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슨 공동재산은 공동재산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집을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했는지 알겠네요. 어쨌든 저희 살 집 해주면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아들 명의로 집 하나 만들고 제 집 하나 있는 건 딸 주려고 했던 거죠? 앞뒤도 안 맞고 돈도 맞지가 않잖아요.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가 집 해주는 거 너희도 이해한다며? 엄마 마음이 뭔지 이해한다며? 그럼 우리 아들 명의로 하나 집 있으면 소진이도 우리한테 뭘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니까 집도 남으니까 우리 딸 해주라는 거였지. 걔네는 집만 지금 골칫거리니까. 어쩜 그렇게 애가 인정머리도 없고 유도리가 없니? 10억이 오면 10억이 가야 하고 100억이 오면 딱 100억이 가야 하니? 이건 유도리 정도가 아니죠. 100만 원 받고 1억이 갈 판인데요. 이게 어떻게 유도리로 인정머리로 해결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파혼해야겠다고요. 갑자기 제 집은 왜 들먹이면서 시누이를 주라는 건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공동재산이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고 남자친구는 저를 쫓아나왔는데 저는 절대 쫓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는 밖에 골목에 잠깐 서서 친구에게 문자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해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만 연락하고는 파혼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슬쩍 보니 어머님과 시누이라 저는 조용히 몸을 더 숨겼는데 둘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나, 쟤 말하는 거 봤어, 엄마? 어쩜 저렇게 버릇없이 말하는지, 그것도 어른한테. 내 말이 아주 톡해 빠져가지고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뭐 2층 집이라도 내가 해줄 줄 알았나? 둘이 뭐 그리 큰 집이 필요하다고 이거라도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집 내놓을 줄 알았더니 아유, 쟤 집 안 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 공동재산 맞잖아. 결혼하면 공동재산 되는 거 맞잖아. 어떻게 감정적으로 주게 만들어야 하나? 나 임신했다고 거짓말 칠까? 어?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집이라도 주지 않을까? 아,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말도 못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독해.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돈 많은 거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볼 텐데. 그거 회계사 돈 얼마나 버냐? 뭐 직장인이랑 다를 바 있어?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그래? 집도 자기가 한 거 아니겠구만. 안 되겠어. 저런 애랑 내가 우리 아들 결혼 절대 못 시켜. 저런 성절머리면 우리 아들도 얼마나 구박을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게? 파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야? 아니지. 일단 결혼시키고 뭐 사람 붙여서 바람이라도 나게 한 뒤에 집이라도 받고 이혼시켜야지. 나 그 집은 꼭 받아야겠다. 거의 우리 눈앞에 그 집이 왔는데 왜 여기서 내가 헤어지게 하겠어. 공동재산 맞아. 사유재산도 이제 부부가 되면 공동인데 왜 저러는지 몰라. 나는 그 안에 우리 아들한테 맞는 착한 여자나 둘러봐야지. 우와, 엄마 진짜 머리 좋다. 바람나게 하는 거 생각도 못했네. 그러면 소진이가 유책 배우자가 될 거고 돈 엄청 토해내야 하잖아. 우리 엄마 이번에 내 남자친구한테 투자한 거 더 잘 되면 완전 재벌집 사모님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도 쟤는 아예 모르고 그냥 집 하나 있는 거로 뻗팅기고 있는데 얼마나 가나 보자고. 집만 받고 무조건 이혼시킬 거다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몰래 듣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집에 감사합니다 하고 제 집을 내놓을 줄 알았다뇨. 회계사가 뭐 얼마나 버냐고 하면서 제 집을 어떻게든 뺏은 뒤에 이혼을 시키려는 속셈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파혼을 하고 싶었는데 파혼 정도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속 시원하게 복수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동네를 빠져나와서 저는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 신우의 남자친구,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던 그 남자를 파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직스럽지도 않은데 거의 전 재산을 어머님이 넣었다고 하시니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예전에 알게 된 전화번호와 이름 그리고 신산 정보를 흥신소에 넘겼고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봤는데 금방 자료 다 나와서 바로 연락드렸어요. 사기꾼 맞고요. 이리저리 다 사기치고 다닌 놈이에요. 보니까 밑에 쪽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사기치고 다니나 봐요. 혼인빙자로 사기치기로 유명하고 예전에 신고도 당해서 벌금 정도 낸 적 있대요. 투자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아예 투자에 발 들여놓은 적도 없고요. 걔가 아는 패턴이 결혼을 하자고 하고 나중에 동업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돈을 받고는 잠적한대요. 자료랑 뭐 사기 전과 금액 정리 다 해둔 거 보내놨으니 확인하세요. 저는 모든 자료를 바로 받아들고 그리고 제 월급도 무시했으니 제 월급 내역도 그리고 제 집 정보까지도 함께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니 신우이 남자친구 어머님 셋이 앉아 있었고 어머님과 신우이 얼굴은 옳다쿠나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사과라도 하러 온 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소진아. 아까 그렇게 말한 건 우리 모두 용서하마. 뭐 딱히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말이야. 그래, 생각 좀 해봤어? 이 엄마 말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파혼하자고 말하려고 왔어요. 어? 파혼을 하겠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진아? 너랑 나랑 어떻게 헤어져? 왜 못 헤어지는데? 지금 너가 보기에 이 상황이 맞다고 생각해? 난 너네 엄마랑 누나 감당할 자신 없고 할 생각도 없어. 아니, 우리가 어쨌다고? 둘이 큰 집 필요 없는 거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남는 집은 우리 딸 준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너가 돈 얼마나 그렇게 많아서 떵떵거리는지는 난 모르겠고, 너가 집 하나 있는 걸로 얼마나 못되게 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투자하고 한 거 그거만 잘 되면 2배 장사야. 그러면 이제 너는 우리 어떻게 보려고 하니? 진짜. 그것도 아까워서 눈물이 다 나던데요. 그거 진짜 2배 장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남자 믿을만 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돈 넣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전 재산을 넣었는데? 당연히 잘 알아보고 믿을 법하니까 넣은 거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내역들 다 보이시죠? 그 남자가 밑에서 사기치고 다녔던 거예요.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는데 어찌저찌 피해 다녀서 혼인빙자 사기로 벌금만 냈다고 하던데요. 수법이 그래요. 결혼하자고 하다가 돈 빌려서 잠적하고 지금 연락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뭐? 아니, 사기꾼이라고? 아니, 딸, 말해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남자의 동창이라고 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애라 믿을만 하다고 했었잖아. 사실 그냥 어쩌다 알게 된... 뭐라고? 너 똑바로 말해. 연락 돼, 안 돼? 지금 이 정도로 사기치고 다니는 놈이면 완전 사기꾼이라는 건데 너 지금 똑바로 말 안 해? 내가 전 재산을 다 넣었다고. 사실 이번 주부터 연락이... 뭐? 아니, 바쁜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아예 안 되는데. 아니, 어떡하지? 어떡해.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이거 보니까 완전 사기꾼 같아. 아유, 진짜.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전자사 사기당한 거야? 어? 엄마. 그래, 소진아. 결혼을 좀 미뤄야겠다. 아니면 집을 좀 너희가 하든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도와주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유, 머리야, 머리. 아유. 아니, 안 한다니까요? 안 할 거라고요.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왔어요. 직접 내 눈으로 어떤 반응일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어머님, 제가 돈 얼마나 벌겠냐고 직장인이랑 비슷할 거라고 뒷담화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얼마나 버는지. 당신 아들 몇 배는 되거든요? 거기 보시면 어떤지 보이실 거고. 그리고 거기 저희 아빠 회사 매출도 가지고 왔어요. 어느 정도인지 보시라고. 제 집도 거기 보시면 신도시라서 시세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나와 있고요. 아니, 참나. 우리 아들하고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집 주기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우리도 그 집 해주겠다고 했잖아. 아줌마,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발악을 하네요? 그리고 그 집 거기서 해주시고 제가 제 집 시누이한테 주면 이혼시킨다면서요. 무슨 남자 붙여서 유책 배우자를 만들겠다면서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어머님 멱살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전재산 투자 사기 당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저 파혼까지 시키고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발요. 소진이 진짜 착한 애예요. 저희끼리 차근차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집을 내놓으래요. 저 이제 소진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어머님은 조용해졌고 신우이는 경찰에 급박하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깔끔하게 말하더라고요. 수진아, 미안하다.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난 널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부모를 둔 것도 내 탓이니.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는 어딜 가서도 사랑받을 사람이야. 행복했으면 한다. 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모두 정리를 했고요. 나중에 우연히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머님이 어떻게든 무마를 해보겠다고 대출을 받아서 구슬하는 바람에 빚이 더 생겼다고 했고, 지금은 시골 친척집에 내려가서 얹혀 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네요. 전 남자친구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가족까지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보니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네요. 제 인생에서 더 엮이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저는 파혼은 했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